가능하면 독보적인 회사들이 좋죠. 자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순간에 부각을 받을 거고 그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오겠죠. 주식의 버블은 산업을 만듭니다. 어떤 산업이 태생하기 위해선 버블은 필수입니다. 한국 주식 투자자들이 다 미국에서만 한다면 한국의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죠. 가장 좋은 수비수는 배당이 어마어마하게 센 종목입니다. 퍼 1, 2가 내년에도 퍼 1, 2고 내후년에도 퍼 1, 2가 확실한 거. 그러니까 막 시장이 많이 오르면 수비수 포지션을 조금만 늘려놓고 시장이 좋을 때 좀 빼놓죠. 램. 아, 있네. 램 테크놀로지. 네네. 오, 처음 들어봤네. 그 이 회사가 증설을 당진에다 하려고 했는데 네. 당진시에서 허가가 안 나왔어요. 환경 문제로. 네. 예, 그래서 주가가 또 못 올랐죠. 그런데 이런 뉴스로 오를 수 있는 게 시총 작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시총 작은 걸 하자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종별, 시총별 다 다르다는 거죠, 투자가. 그리고 그것들이 미세하게 변하고 있고 그 포지션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투자하지 않는 연습이, 그러니까 물론 뭐 좋은 산업에 대해서 좋은 기업을 투자하는 건 항상 옳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목을 하고 그러니까 비중 조정이 항상 문제가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시총별 그리고 뭐 5천억 1조짜리 뭐 또 많이 투자합니다. 근데 좀 다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다르다. 그 오늘이라고 표현한 건 이제 오늘이 11월 22일 네. 촬영을 하고 있고 아마 한 다음 주쯤 요거 방송이 영상이 나갈 것 같은데 네. 항상 우리 순기 형님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의 문구씩을 제가 배웁니다. 오늘은 방금 이제 시작한 지 한 3분 만에 똑같이 투자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하나 배웠네. 네네. 이렇게 헤드라인이 항상 이렇게 나와서 좋습니다. 지금 22일 기준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다음 주가 되면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다 최근 놓고 한두 달 놓고 보면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들이 한번 쭉 가고 요들이 쉴 때 잠깐 반도체가 좀 반짝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었던 거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들은. 이제 반도체도 시크리컬이고 우리가 시크리컬 투자가 좀 예민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시크리컬을 투자하는 방법도 철강, 뭐 화학 다 다르죠. 반도체도 다르고 시크리컬은 결국 경기 민감주를 다 시크리컬이라고 하는데 경기 민감주라는 얘기는 이제 수요 공급단에 의해서 어떤 때는 수요가 좀 줄고 어떤 때는 공급이 많고 이런 거에서 판가가 심하게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 이익들이 달라지고 가동률이 달라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증설이 한 번에 일어나고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는 생각보다 늘지 않으면 가격이 확 줄어잖아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들이 밸류체인에 다 이익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산업과 달리 반도체는 시크리컬이긴 한데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반도체는 플레이어가 적어요. 메이커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D램, 그러니까 램 메모리 회사는 3개 정도 있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빈메모리군요. TSMC, 삼성. 파운드리 측면에서는 파운드리, 거의 그게 다죠. 3, 4, 5위가 글로벌로 있긴 합니다만. 글로벌이 파운드리 뭐 몇 개 미국에 있긴 한데 점유율만 벌써 보면 두 회사가 70%가 넘잖아요. 공급단은 제한적이고 수요단은 뭐 계속 늘잖아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시크리컬과 달리 반도체는 누구나 성능을 손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다 숫자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숫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램 메모리면 뭐 128기가, 뭐 256기가, 뭐 이런 식으로 다 520기가 뭐 이런 다 표현이 되잖아요. 거기에다 CPU 속도도 다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i5, i7,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다 미세화돼 있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를 숫자로 다 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고 있는 제품들은 네. 성능을 떨어뜨릴 수가 없죠. 계속 올라가는. 예. 예, 그러니까 예. 만약에 메모리나 비메모리 가격이 혹시라도 떨어지면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판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네. 성능을 올리고자 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네.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램을 넣거나 CPU 성능을 넣거나 해서 판가를 유지시키면서 더 고사양을 제출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자체는 또 차세대가 네, 나오면서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업. 네네네.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서 수율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노트북 가격이 과거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지 않았는데 성능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뒷단에는 수율이라는 거 있고, 그러니까 고급을 만드는데 수율이 70%냐, 60%냐, 뭐 50%냐에 따라서 회사 이익도 다 달라지고. 그래서 반도체는 단순하게 그냥 시크릿컬이라고 하기에는 좀 네.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진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이클의 곡선 크기, 너비, 이거를 뭐 철강, 화학, 뭐 조선 이렇게도 막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긴 한데 반도체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이클을 조금 보기가. 이게 네.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느끼기에 네. 무거운 게 사이클이 길더라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조선, 네, 철강 네, 이런 게 좀 네. 사이클이 올라갈 때도 좀 길고 맞아요. 떨어질 때도 좀 길고. 길고. 네, 반도체는 좀 다른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러냐면 10년 전에 삼성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을 때는 네. 플레이어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쪽들이 다 죽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반도체 회사 남아있는 게 있나요? 예, 그런 상태로 보면 좀 다르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의 사이클하고 지금은 분명히 완전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다. 네. 더군다나 지금은 고단화 미세화하지 않습니까? 네. 공정 단위가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웨이퍼가 초기에 투입돼서 반도체 칩까지 나오는 시간이 네. 짧아져야 되는데 더 오래 더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죠. 예. 더 복잡해지고. 네. 그러니까 성능은 올라가지만 칩이 생산되는 개수 자체는 같은 팹의 면적에서 예. 적게 나온단 말입니다. 곧 고부가가치화가 되지만 네. 반도체의 가격도 유지가 되거나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네네. 네. 거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반도체 메이커 회사들은 수율이 올라가서 이익을 갖다가 가격이 떨어지는 걸 상쇄하죠. 그렇죠. 네. 고단화의 지금 수율이 뭐 5나노가 몇 프로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체적으로. 네. 그런데 처음에 50%로 시작했다는 거 하고 80% 90% 올라가는 거 하고는 원자재 가격이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반도체 가격 동향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시는데 네. 사실 그 안에 있는 수율이 어떻게 변하고 이 회사의 마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거의 뭐 분기 보고서 나올 때 네. 실적 공개될 때 외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항상 그 후자의 네. 수율에 네. 이익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독보적인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이 높고 대체가 불가하니까 그렇죠. ASML, 램 리서치, 시각을 하는 그런 회사들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시각 증착에 관련돼서 지금 보면 코미코 같은 회사는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밸류에이션 높잖아요. 그러니까 시각과 증착이 반복되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오염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걸 세정 코팅해야 되니까 코미코 같은 회사들이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실적이 증가되는 속도보다 시총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리밸류에이션인데 리밸류에이션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회사들을 사면 너무 좋죠. 예. 형님도 그 반도체 비중이 한 어느 정도? 한 35% 정도 됩니다. 35%. 그러니까 섹터당 보면 지금 굉장히 높죠. 네, 신재생 한 15%뭐 이렇게 되고 건설도 조금 있고 뭐 그런. 원래 형님이 반도체랑 에너지 쪽을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네, 반도체 에너지 쪽 잘 알죠 원래. 거의 그쪽 그래서 비중도 제일 많고 네. 공부도 제일 그쪽으로 좀 많이 네. 하셨고. 반도체도 워낙 좀 제가 잘 알고 제가 또 전공이 그쪽이라서 그런데 투자는 원래 안 하다가 예. 뭐 한 작년부터 의미 있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주 해도 뭐 개별 기업으로 조금씩 했다면 지금은 뭐 섹터 단위를 좀 이렇게 다 보고 그 중에서 좀 종목주를 늘려가는 형국이죠. 네. 특히 에너지랑 반도체 쪽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딱히 있을까요?
뭐 반도체가 원체 뭐 우리나라에서 시총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이니까. 제가 2014년도에 이테크 건설이라는 회사를 예, 투자하면서 그 회사 자회사가 군장에너지, 군장에너지. 지금은 SGC 에너지로 바뀌었는데 현금 창출 능력을 보고 네. 굉장히 매력도에 빠져서 이제 투자하게 되면서 에너지 쪽을 굉장히 보게 됐죠. 물론 그 전에 정유를 투자해서 네. 기본 로직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전력 구조라던가 S&P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기반이 되니까 이제 신재생까지 손쉽게 이렇게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에너지고 네. 또 이제 차세대이고 네, 하니까 네, 네.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대선 네,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이것도 정책 수혜주 중에 하나로 좀 꼽히잖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어떤 당이 집권을 하든 신재생을 우리가 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각 국가가 기후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보면 이제 석탄에 대한 퇴출을 최초로 명시를 했다고 하고 또 인도하고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선언했잖아요. 이제 좀 선진국보다는 한참 좀 늦긴 합니다. 예, 10년 정도 늦었지만 네. 근데 사실 그 나라의 GDP나 그 나라의 성장 속도를 보면 그걸 선언한다는 것 자체는 이산화탄소가 그 지구 기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잠깐 실수는 있어도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순간에 부각을 받을 거고 그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라는 섹터가 신재생의 수송 부분에 예. 가장 강력하게 바뀌고 있는 거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발전 부분 또 산업 부분 거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CCUS 탄소 포집은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겠죠. 그래서 등락은 있어도 점점 발전할 분야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 항상 주가라는 녀석은 뭐 10년치를 땡기기도 하고 네. 또 작년에 원체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이제 많이 급등을 하다 좋았죠.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했을 때는 2021년 네. 올해는 좀 쉬었죠. 쉬어가는 네.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의미 있게 보시는 거는 어느 섹터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도 뭐 풍력 있고 원자력 있고 뭐 수소 있고 태양광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나누다 보면 네. 국내 밸류체인, 국외 밸류체인 뭐 이렇게까지 나눠야 되고 굉장히 네.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독보적인 회사들이 좋죠. 그러니까 독보적인 회사. 네, 자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을 찾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뭐, 그러니까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일단 그거를 좀 차치하고. 네, 예. 그러니까 풍력은 되고 태양광은 안 되고 뭐 이렇게 각 업체들끼리 싸울 수는 있어도 풍력도 해야 되고 태양광도 해야 되는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예,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대체가 좀 불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거다. 어차피 신재생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뭐 퍼계산이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퍼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재생도 똑같은 개념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발전할 수 있는 회사들은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중에 우리나라는 신재생의 자금률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다 100% 신재생으로 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 네. 수소를 수입하는 구조로 갈 것이고 그래서 연료전지 쪽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쪽으로.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 네. 그러니까 연료전지를 보는 이유는 뭐 제가 틀릴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신재생이 되게 어려운 나라. 예를 들어서 땅값이 너무 비싸. 네. 그래서 태양광 설치 비용이 너무 비싸. 그것 대비 사막에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이송해서 갖고 오는 게 쌀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각 네. 나라마다 케이스가 다를 테니까. 다르니까. 예. 네. 그때 신재생이라는 걸 이동할 수 있는 거는 ESS는 아니지 않습니까? ESS는 너무 무겁잖아요, 배터리가. 그렇죠. 거기다 저장해 놓는 거고. 이동하려면 수소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면 수소라는 부분이 완전히 무시되기는 어려울 거고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할 건데 지금은 수소라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커나가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를 한두 개 이렇게 두세 개 이렇게 포트폴리오 좀 짜놓으시면 될 것 같고 뭐 태양광도 나름 또 있을 것이고요. 효율을 높이는 거. 효율?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력의 효율, 태양광의 효율을 높이는 회사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아, 네. 예, 그런 회사들도 찾아서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율을 높이는 회사들. 네. 그래서 제가 그 연료전지도 SOFC가 연초부터 된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SK 에코플랜트를 지금 투자 중이지만 블룸에너지에서 같이 조인트 벤처 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그 회사가 점유율이 굉장히 오래 올라왔다고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산 퓨어셀도 SOFC를 서둘러서 도입했는데 10메가와트짜리를 지금 일단 생산하는 걸로 내년부터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블룸은 벌써 훨씬 더 큰 발전을 뽑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우리 또 이제 SK 에코플랜트 혼자서 또 독식할 수는 없죠. 이 시장을 분명히 또 다른 회사들이 나눠 가질 텐데 원초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괜찮은 회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미코 부회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거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는 이제 막 개화는 아니고 이제 막 꽃 봉우리 정도가 올라온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SOFC 시장. SOFC 전 세계 5개 회사가 하고 있는데 미코는 어떻게 보면 기술 독보적인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여태까지는 반도체를 하면서 그 캐시카우를 조금씩 했다면 지금은 이제 더 속 스피드를 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분사했고 투자 받을 거고 투자 받는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고 그걸 통해서 속도감 있게 개발해 내겠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이제 가야 할 방향인 거는 우리가 맞고 그 중에서도 뭐 수소 쪽 SOFC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CCUS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탄소 포집 저장 장치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요게 아직은 조금 구체화되는 것들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엔지니어링 설계 단에서의 뭔가 아직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러니까 CCUS는 결국은 무언가 설비를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랜트 회사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EPC 회사들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빠르게 나가고 있는 회사가 DLENC 뭐 눈에 보이게 하고 있죠. 문제는 다른 나라는 그 EOP라고 하는데 EOP? 그 탄소를 포집하고 나면 이거를 어디다 버려야 되잖아요. 저장을 해야죠. 어디다? 어디다. 근데 그게 어디다 저장하냐면 예전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 유전이 비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유전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버리면 그 압이 유전을 더 많이 뽑아내고 그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채워져요. 그래서 그걸로 원래 탄소를 이용했었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보면 EOP가 대부분인데 맞나? EOP인가? 뭐 EOP일 겁니다 아마. 자료를 본 지 좀 오래돼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유전이나 이런 광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치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액체 이산화탄소로 만들 수 있는 게 뭐 드라이 아이스도 있고 탄산가스도 있고 그 반도체 많이 쓰이는 거. 또 요새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연료전지로 하면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지금 왜 이산화탄소가 나오냐면 수소를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데 지금은 LPG로 CH4를 쓰니까 C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걸 농장에서 쓰는 거예요. 스마트팜에서. 그러면은 작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먹어서 탄소의 고체를 만들어서 그게 과실로 나오든 잎이 되든 줄기가 되든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지금 보면 연료전지를 넣어서 열에너지, 이산화탄소를 다 쓰고 있고 이산화탄소만 또 농장에 주입하고자 하는 욕구들도 좀 있고 이제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대량으로 쓰기 위해선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은 그 건설자재 쪽으로 활용할 확률이 많죠. 탄소를요? 네,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그러니까 탄산칼륨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치환해가지고. 치환을 해서. 탄소 포집에 관련된 회사를 제가 올해 1월 5일날 아마 블로그에 쓴 걸로 기억하는데 태경 BK 분석글을 올렸을 때 제가 그 탄소 포집에 관련된 얘기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저장, 이용해야 된다.
그게 한 번 더 스텝이라서 비용은 조금 더 드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그 CCUS라고 하는 탄소 포집 저장 자체를 하는 거는 이제 해외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쓰기에는 치환하는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 방식으로 가는 네네. 것들. 그래서 더 많이 비용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게 더 비싼가요? 왜냐하면 포집하는 설비를 플러스로 놓고 예. 그 이산화탄소를 순도를 높게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료용으로 만든다 그러면 진짜 고순도의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나마 건설로 하면 고순도가 아니니까 좀 손쉽게 건설 자재로 변화가 되겠죠. 비용이 많이 들수록 사실은 조금 상용화까지는 더 어렵죠. 어렵잖아요. 예, 어렵죠. 근데 이제 그것들은 결국은 대량화를 누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 하나 하고 그 비용과 탄소 국경세, 뭐 탄소세의 비용의 합익이 되겠죠.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 벌써 거의 9만 원 넘지 않았나요? 하나로?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이? 네, 거의 9만 원 정도 됐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그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생기는 거죠. 형님도 어떻게 탄소 배출권 쪽에 투자를 하고 계세요? 저는 탄소 배출권 쪽은 투자를 안 하고 결국은 탄소 배출권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을 투자를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예. 탄소 배출권을 많이 생산해서 거래할 수 있는 회사. 제가 우리 이대호 기자님의 인성에 가려서 제가 능력을 몰랐었다. 이번에 예, 이재명 후보님 대담을 보면서 상당히 진행을 너무 잘하셔서 아주 칭찬을 또.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우리 네네네. 이제 시작할 때 나보고 첫 출연해달라고 했을 때 네네네네네. 그때 회사 관둘 때 1시간씩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착한 친구고 너무 좋은 친구인데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고 갑자기 있고. 또 덕담을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같고 주식이라는 게 이제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정치인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나오시면 꼭 이런 얘기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식의 버블은 산업을 만듭니다. 주식의 버블은 산업을 만든다? 네. 생각해 보세요. 예.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생겨서 우리는 몇 개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또 뭐죠? 넥슨. 네네네네. 예. 뭐 NC소프트도 그때인가요? 뭐 그런 회사들을 우리는 얻었죠. 네. 그나마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얻었어요. 그렇죠. 2010년도에 우리 2015년도부터 생긴 바이오 버블. 버블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판단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때 급속도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질의 인재들이 바이오로 갔잖아요. 그렇죠. 연구하고 있고 자금이 투여됐잖아요. 뭐 생명공학이라든 이쪽으로도 지원 많이 하고. 네. 제약 바이오 많이 인재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또 연구를 거 아닙니까? 어떤 산업이 태생하기 위해선 버블은 필수입니다. 그래야지 돈이 그쪽으로 쏠리고 에너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한국 주식 투자자들이 다 미국에서만 한다면 한국의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단순하게 개개인들의 부를 위하거나 뭐 이런 목적도 있지만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큰 틀에서 봐주고 큰 틀에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집값이 오르고 세금 내고 양도세, 그것 때문에 집값 안 오르고 오릅니까? 세금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세금에 연연하는데 사실은 페어하고 그리고 부양해주고 있느냐,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규제하고 있느냐, 부양해주고 있느냐의 문제죠. 우리는 정말 똑똑하신 분이 의사나 공무원이 돼요. 미국은 사업가가 됐었습니다. 창업을 하죠. 네. 그건 왜 그러죠? 다 각 단계 펀딩이 벤처 캐피탈부터 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산업이 육성화되고 엄청난 부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의사 공무원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그것도 좋은 직업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보면 이제 주가로 뭐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그래서 이렇게 주식 투자자들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자본 이득을 취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해도 좋으시지만 네. 그 이면에 가지는 효과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하. 그래서 뭐 미국 가서 자본을 챙취해 오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건 자본 이득으로 한국에 도움이 되죠.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가서 달러를 획득해 오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일자리는 산업은 미국에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네. 결국 우리 땅에서 우리 인재들 가지고 우리 산업, 우리 기업들을 좀 많이 키워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러면 그렇게 좋죠. 보면은 이제 수도꼭지를 이제 틀기 시작을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자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네. 발행시장 못지않게 유통시장도 상당히 좀 중요한 네, 거고. 네, 네. 유통시장을 목적으로 창업이 되고 벤처 캐피탈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장하고 싶어서. 네, 예, 성공한 사업가 되고 싶어서. 네. 그때 벤처 캐피탈은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 선순환이죠. 자본의 네, 네, 선순환. 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유통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야 음. 창업시장, 벤처 캐피탈이 돼 있는 거죠. 저도 근래 몇 년간 이제 정부 정책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뭔가 VC들을 위한 육성책, 벤처 투자 문화 이런 거는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행시장 막 코스닥 계속 상장 문턱 낮추잖아요. 이제 코스닥 문턱은 그거 낮출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적자 기업들 막 들어와요. 근데 결국은 이들이 흘러가는 강물인 유통시장, 이 주식시장은 고여가고 막 썩어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도 안 나오고 막 오히려 비상장 기업이 밸류에이션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하잖아요. 네, 네. 차라리 상장하지 말 걸 그랬다는 얘기도 나와요. 상장한 다음에 네, 네.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니까. 이런 거 보면서 야 정말 정부의 정책이 너무 VC, 발행시장 요 앞단에만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 네. 유통시장 쪽으로 좀 와야 되는데 관심이. 예, 그래야지 큰 회사들이 나오죠. 그렇죠. 결국은 시냇물이 흘러서 강으로 가는 거고 이 강이 네. 또 바다로 또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네. 아 참. 이런 이야기 다음번 또 이제 대선 주자들 나올 때 꼭 해야겠네. 네. 형님 그래서 그러신지 몰라도 투자 스터디를 더 만들고 계시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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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 임순기 형님 정도 되면 혼자 하셔도 되고 주변에 원체 고수분들도 많으시고 그냥 끼리끼리 해도 되는데 네. 굳이 이제 막 거의 초보분들하고도 같이 하는 투자 스터디를 이제 결성을 또 하시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와이스트리트에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여름에 나오고 네. 제 블로그의 이웃들도 되게 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원래 진행하고 있던 이제 등대 프로젝트라고 했던 등대 프로젝트. 네, 동영상 강의가 진행됐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까지 하게 됐고 예, 그걸 이제 올해 다 마감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마감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저번에도 나왔지만 이제 자본시장이 그리고 그 중에서 기업 분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초보분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계속 해왔고 그 완성 단계로 지금 이제 투자 스터디를 이제 모집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들과 같이 새로운 기업들을 공부하고 같이 배워 나가는 시간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들을 보고 기업 분석에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 분석 보고서 하나씩은 정말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 분석 보고서들을 다 이메일로 받아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추려서 스터디를 지금 조직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활동을 이제 내년부터는 스터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그냥 등대를 밝혀주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투자의 필요성, 네, 기업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정도만 이제 빛을 비춰줬다면 네네. 이제는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 좀 되도록 도와드리는. 네네네. 야, 진짜 등대네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또 이제 사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영상을 찍고 뭐 자료를 준비하고 이러는 것들이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되게 힘드시죠? 네. 그래서 이게 유튜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무언가 또 맞아요, 또 해야 된다는.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주 토요일 날에 이번에 반도체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PPT가 한 50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또 제가 그 상업적 용도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건 벌써 많이 했고 제가 또 많이 소모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채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 본인도 다시 또 이제 지식을 네. 또 많이 충전을 하셔야 되는 네네.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같이 또 채워나가는 시간. 예. 그리고 주변에 저는 이제 제 스스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고 네. 사람들도 변하고 있고 돈도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때는 책을 읽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네. 지식을 얻는 채널이. 네. 지금은 영상으로 얻지 않습니까? 되게 빠르게 얻고 또. 네, 예. 네. 그러면 당연히 발달하는 뇌의 부분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돈의 투자도 다르고. 네. 그거는 이제 그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고,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거기를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고 좋지만, 새로운 사람들하고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게 지금은 필요할 때 같아요. 근데 그 투자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네. 약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다는 절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투자 고수 네. 한테 좀 붙어서 약간 뭘 좀 많이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분이 계속 가르쳐 주지 않을까, 계속 리딩해 주지 않을까, 막 이렇게 기댈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아시겠죠. 왜냐면은 스터디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제가 네. 그 급은 안 되지만. 그런데 그분한테 배우러 가는데 예습 복습 하나도 안 해가고 자기 거 준비 안 해가고 그냥 강의만 들으면 다 좋은 데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급은 안 되지만 결국은 같이 해야 된다. 같이. 대치동 1타 정도 되십니다. 여의도 1타. 아까 그런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우리 형님은 그 의사 결정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라고. 네네네네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투자자라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매일매일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단을 안 했다라는 거는 지금이 가장 좋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는 거고, 새로운 기업을 공부했는데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야. 그러면은 기존 기업을 조금 줄여야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사결정을 저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말이 직설적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거죠. 거의 언어가 좀 직설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아주 둥글고,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이고, 이론적이라면, 저는 뭐 저랑 벌써 오랜 시간 교류를 해와서 아시겠지만, 약간은 좀 직설적인 이유가, 의사결정을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매일매일 하는데 두리뭉실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직원한테 시키는 거면, 야, 이런 거 고민해봐서 알아서 잘해봐. 라고 던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조금 줄이고 이걸 더 사야 되나? 아니면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나? 그러니까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도 제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오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야 되죠. 항상 그게 본인의 또 투자 수익률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 네. 안정성과 수익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익률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안정성도 되게 중요해서 급격한 쏠림보다는 아주 큰 배를 운행하듯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쫓아갈 필요는 없죠. 왜냐면 저는 이제 벌써 나이도 있고 뭐 그런 수준이니까. 근데 처음에는 저도 물론 되게 액티브하게 했죠. 처음에는. 말씀 중에 매일매일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 중에 의사결정이라는 말이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의사결정, 판단보다는 매매, 사고 판단, 그러니까 뭔가 판단 과정보다는 네. 결과로 먼저 이어져 가버리고 네. 내가 이거 왜 팔았지? 내가 이거 왜 샀지?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공부를 한다고 하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뭐 2시간을 난 주식 공부했어. 그런데 매매를 1시간 보고 있고 1시간은 자료를 봤어. 그러면 2시간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매매는 굉장히 줄이고 기업을 더 많이 봐야 복리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매라는 건 단순 트레이딩이고 복리로 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재능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아시잖아요. 재능이 있는 분들은 정말 천재같이 잘하세요. 이른바 이게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 매사기가 있다고 하는 분들. 네. 거기에다 배팅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선천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거고, 우리 같이 능력 없는 사람들은 공부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시간이
그러니까 HTS에 움직이고 뭐 이 주가 이런 시간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원천적인 기업, 산업 이런 걸 보는 시간을 늘려야죠. 이 시세판만 1시간 쳐다보고 나서 1시간 공부했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렇죠. 판단을 하기 위한 일단은 토대를 매일매일 또 쌓아 놓으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결정은 본인의 뇌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지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감정이 휩싸이지 않아야 되고 좀 차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런 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투자에서. 그게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잘 됐을 때는 되게 대박이 되는데, 네. 잘 안 되면 멘탈이 흔들려요. 그 막, 배팅이라고 할 만한 것들. 네네. 뭐,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 저 사람은 원래 투자 잘하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주가가 빠졌어. 더군다나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보다 마이너스 20% 됐어. 근데 거기에 레버리지를 실어서 막 사면 그 고수분은 분명히 다른 종목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나는 하나만 선택해서 극단적으로 갔을 때 성과가 좋아도 문제, 성과가 나빠도 문제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또 기대게 되죠. 네. 또 그렇게 되니까 내가 채운 거 없이 그렇게 가니까 복리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뇌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경험은 이제 지식, 책, 좋은 책은 항상 나한테 판단을 도와주는 뭐 나침반 같은 건가요? 네, 뭐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맞습니다. 그 형님도 독서 토론 뭐 이런 네. 것도 스터디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근데 아까 제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형님 그 회전율이 네네.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네, 초반에는 네. 좀 매매 좀 하죠. 매매 좀 많이 하죠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형님 기준에서 매매를 좀 많이 한다라는 건가요? 일단 절대적인 기준의 어떤 회전율, 네. 대충 이런 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100% 정도는 했어요, 회전율이. 그러니까 네. 100%라는 게 내가 1억 있으면 1억을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거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회전율 100%는 거의 한 달 만에 넘을걸요? 그래요? 지금 연 기준으로 말씀하시죠? 네네, 연간. 연간 100%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아, 그래요? 예. 15년부터 19년까지는 거의 한 10%? 뭐 이 정도 됐었던 것 같고. 거의 매매를 안 하셨다는 네네. 건데. 근데 회사만 좋으면 되니까. 20년부터는 조금 투자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좀 사는 연습. 네. 그러니까 알고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걸 행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서 회전율이 좀 높아졌어요. 아마 작년도에는 아마 100% 넘었을 거예요. 넘었을 거예요. 내가 따져보진 않았는데 한 100% 훨씬 넘었을 거예요. 올해 지금 아마 100%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뭐 11월이니까. 예, 네네네. 그렇죠. 100% 정도 됐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MTS나 HTS 보면 이제 본인 회전율이 나오니까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제세 공과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 해야 돼요? 뭐 증권사에 주는 수수료, 거래세, 유관기관 수수료 요거 한번 뽑아 보시면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회전율이 연간 뭐 100% 남짓 된다라는 거는 거의 매매 안 하신다는 건데 진짜. 네,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올해 이번 달 들어서인가요? 하루에 거의 0.2%씩 반도체를 더 샀거든요. 아니 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거의 소수점 단위로 계산을 해서 배분을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와,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뭐 맨날 저는 이거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더 사야겠다. 네네. 얼마치 더 사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밸런스를 쫙 맞춰놓고 여기에서 하루에 0.2%씩 이쪽으로 더 사.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반도체가 내년 3월까지 안 오르면 한 5, 60% 정도 되게 선을 그어놓고 하고 있었어요. 네. 비중 조절을? 네네. 내년 3월? 네. 그래서 왜 3월이냐면 반도체가 6개월에서 9개월 선에 가잖아요. 네. 떨어진 것도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오른 것도 그렇게 오르면 내년 12월에는 혹은 2023년에는 반등을 한다면 내년 3월부터는 오를 거다. 네, 그러면 길게 계속 그래서 오늘 오르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저한테.
너무 또 빨리 오르는 것 같아서 네네. 3월까지 더 채워나가야 되는 네네. 계획을 세워놨는데 네네. 이야 대단하시다. 그럼 그 비중을 이제 금액 대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엑셀 정리하신 다음에 하루에 얼마씩 더 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대충 근데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네, 뭐 매일 엑셀을 볼 필요는 없고 거의 보면은 뭐 알죠. 아니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안정 속의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바뀐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수익률도 되게 좋은데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이제 좀 네, 되시니까 네, 예. 안정하게 벌어도 되니까. 예. 네. 진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트 관리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네, 개인 네. 투자자분들은 비중을 이렇게 소수점 단위까지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든 건데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운영 자금이 1억일 때하고 10억일 때하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네. 매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포트폴리오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복리로 취한다라는 게 아마 서서히 이렇게 자기 자금이 늘어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이게 조금씩 달라져요. 네. 그럼 여기서 약간 실전 팁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면 뭐 이거는 예고에도 없던 건데 금액이 정말 작은 분들 네. 2030 세대 네네. 거의 이제 사회초년병 거의 뭐 한 투자금이 한 몇천만 원 한 초반대 요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그런 분들은 한 뭐 세 종목 다섯 종목 안에서 하시면 돼요. 압축 네, 압축해서. 듣고 계시죠? 네. 저기 압축 못하고 계신 분 듣고 계시죠? 세 종목 다섯 백화점 백화점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개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적합한 놈을 고르는 연습을 하셔야죠. 오늘 골라놓고 또 뭐 매일 하기는 어려우면 일주일 후에 다시 봐서 내 풀이 10개가 20개가 됐으면 그 중에서 왜 좋은지 왜 나쁜지를 하는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이 결국은 오로지 내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내 실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해도 되고 성공해도 돼요. 근데 그게 내 자유의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의사결정으로 해서 무언가가 되면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을 때는 왜 잘못되는지도 복귀해보고 내가 왜 10개 중에서 왜 3개를 이걸 골랐지? 이거는 왜 안 골랐지?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 그런 걸 하면 되고 또 그 10개를 고르는 것도 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골라가는 작업들을 하셔서 하시면 되죠. 그 중에서 계속해서 옥석을 가리고 네. 이걸 직접 내가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하는. 네네. 근데 대신 업데이트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사놓고 나서 그냥 방치.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는데 50,000원 되기 전엔 절대 안 팔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네.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게 50,000원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는데 혹은 이거는 50,000원까지 갈 건데 시간이 좀 남았어. 저쪽 거는 바로 갈 수 있는 거가 있네. 그러면 일부 또 그쪽을 사면 되고.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서 종목을 늘려가는 게 제일 좋죠. 요거는 이제 작은 금액이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였는데 사실 큰 금액인데도 자유의지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2억 정도까지는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 5종목이면 되지 않을까요? 네, 5종목. 1, 2억도 5종목. 네, 5종목, 6종목. 근데 이제 그거는 그분이 예. 시간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종목을 하려면 10종목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종목의 풀을 개발하고 이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하루에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인 사람하고 5시간인 사람하고 풀은 달라질 것이고 풀에서 골라내는 종목의 질도 달라지겠죠. 여기서 2시간, 5시간 요거는 이제 매매하시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자료 찾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순수하게. 네네네. 그래서 본인의 투자할 수 있는 시간에 달려있다,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니까 2시간이면 14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씩 하고 주말에 몰아쳐서 하면 2시간씩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하루에 2시간이면은 1년이면 700시간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한 종목을 공부하는데 처음에 한 30시간, 50시간 이렇게 걸려도 나중에 속도가 좀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시간 내외로 되면 50개 종목을 자기가 알 수 있죠. 1년에. 여기에서 하나의 기업을 30시간 공부한다는 거에서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아니 무슨 회사, 제주도에 있는 회사 탐방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한 회사를 30시간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놀라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한 20일 정도 하루에 한 7, 8시간씩. 하나의 회사요? 네. 10년치 재무제표의 분기보고서의 모든 항목을 정리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예. 그래서 그게 막 그냥 유형자산 변화, 재고자산 변화, 그러니까 정말 다. 예. 그래서 시트가 한 30장씩 만들었어요. 엑셀 시트를. 한 개 기업의 엑셀 시트를? 예. 30개씩 만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요즘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안 할 텐데.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편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지나가고, 네. 내러티브 시대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처음에도 내러티브 앤 넘버스를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러티브에서도 넘버스가 만났을 때 그 파괴력이 크지 않습니까? 네. 주가 상승률이 큰 거니까. 그래서 내러티브를 하더라도 그 완성은 넘버스가 해주는 거니까 넘버스의 변화는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보다 넘버스의 역할은 줄어들고 내러티브 역할은 커지고 있다. 그 내러티브 역할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선 네. 내 뇌가 더 말랑말랑하고 신선해야 되는데 내 뇌를 말랑말랑하고 신선하게 하는 우리의 습관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봐야죠. 그래서 기업 분석의 어떤 뭐 스타일도 과거보다는 네. 조금 더 뭔가 미래 비전, 네, 내러티브로 넘버스,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러티브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 작은 금액, 약간 몇 천만 원대 뭐 한 3, 4천, 5천 뭐 요 정도도 조언을 드렸고 한 1, 2억 정도도 조언을 드렸고, 근데 또 의외로 한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면서 여윳돈으로 5억, 10억 이렇게 굴리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사업도 하고 있고 자영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큰 돈을 굴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맡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좋은 운영사에. 사모펀드에도 맡길 수 있고. 네네. 여기 지금 와이스트리트에도 좋은 대표님들 많이 출연하시니까. 그쵸. 네. 그분들이 또 이제 뭐 클로징 하신 분도 있고 또 재오픈 하실 테니까 또 언젠가는. 네. 맡기는 게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돈을. 물론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선 그게 내 자산의 5%밖에 안 돼. 이러면은 직접 해도 되죠. 그죠. 네네. 뭐 5%가 뭐 잘못돼봤자 뭐 깡통 같이 할 테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 실력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그게 자기 재산에 의미 있는데 금액이 크다면 처음에는 맡기시는 게 맞습니다. 10억 가지고 뭔가 깨지면서 배우겠다, 수업료 내면서 배우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근데 내가 100억, 뭐 200억 있으면 뭐 깨져도 되죠. 뭐 10억에서 얼마나 깨지겠습니까? 뭐 나쁜 것만 선택 안 하면 사실 30% 손해보기 어렵잖아요. 네, 뭐 작년 같은 시장 아니면 예. 네. 아, 올해 또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그 위만 봐서 그래요. 위만 봐서 그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을 살 때 저는 항상 야 이게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까를 같이 보고 하거든요.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운은 적고 업은 큰 거를 골라는 연습을 해야죠. 금융자산만 10억 정도 있으면 그 뭐 KB 한국의 부자들 그 기준으로도 이제 부자 순위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 정도 있다면 사실은 그 중에 일부는 간접 투자로 맡기는 게 네, 그렇죠. 왜냐면 상식적으로 10억,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주식을 10억으로 이룬 사람이 아니라면 네. 다른 자산이 더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운용사들 잘하시는 분들 많이 생겼고 또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맡기시면서 뭐 더블을 원하면 안 되고 예. 이자 수익보다 훨씬 더 좀 나은 수익 정도면 굉장히 우리 박수 쳐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뭐 50%, 100% 막 이런 수익을 주식은 그 정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잘못된 거다. 뭐 저희를 비롯해서 뭐 다른 이제 유튜브에도 원체 뭐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몇십 %씩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꾸준한 수익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되게 막 뭐라 해야 되나 무시까지 당하신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대단하지만 10년간 안정된 수익을 계속 올리시는 분이 더 대단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이건 작가님 나오셔서도 그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 네. 버핏의 대단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렇죠. 꾸준한 수익. 끝내기 전에 약간 이런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이라는 게 조금 있잖아요.
네. 뭐 늘 좀 쏠림이 좀 있는 시장이기도 네, 하고 네, 네. 한 10월 이거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막 메타버스, NFT, 뭐 게임주, 엔터주 막 급등을 하다가 또 잠깐 조금 다른 쪽으로 갔다가 이럴 때 혹시 좀 장세에 따른 리밸런싱도 하시는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럴 때 좀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블로그에 간혹 쓰는데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장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저쪽 소프트웨어 쪽인데 네. 잔뜩 하드웨어만 들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소프트웨어를 잘 안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편입할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잘 모르면 제 순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순번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네. 왜냐면 이제 오는 거를 자기가 그 분야를 잘한다면 네. 알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모른다면 그 분야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내가 이렇게 분산해 놨던 어떤 섹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빠지고 있고 그 상황이 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면 계속 그 분야의 비중을 올리는 거죠. 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5개의 산업에 내가 20%씩 해놨다고 해보자고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는 정말 잘 돼서 40%가 됐어. 네. 그러면 다른 거는 상대적으로 줄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이거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빠졌으면 그 40%된 거를 좀 옮기는 작업도 필요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좀 리밸런싱을 하면서 요즘 네. 좀 많이 눌려있던 쪽에 네. 다시 순번이 돌아오기를 또 이제 기다리는 작업. 네. 근데 대신에 그게 예. 자기가 잘 알아야죠. 그냥 마냥 언젠가는 올 거야. 뭐, 그런 식이면 좀 곤란하죠. 그리고 아까 약간 조금 하방 리스크 뭐 이런 쪽하고도 좀 맥락이 닿는 부분이기는 한데 항상 그런 이야기 많이 강조하시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공격수가 네. 있어야 하지만 수비수도 필요하다. 네네. 근데 이제 필요합니다. 공격수가 뭔지는 아마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뭐 네. 성장주 막 이런 네, 것들이겠죠. 수비수라 하면 저는 이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수비수라 하면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걸까? 뭐 내수, 뭐 통신 막 이렇게 해서 뭐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뭐 PER이 뭐 한 2배, 3배짜리 좀 어떤 게 진짜 수비수일지. 이게 이제 수비수라고 하면 네. 가장 좋은 수비수는 네. 배당이 어마어마하게 센 종목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2006년도에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이 맥쿼리 인프라였거든요. 예. 그 주가도 많이 올랐죠. 네. 그때가 5,000원 이하였어요. 그때 배당 수익이 8%, 그 당시에 9%, 12%까지 나왔나? 오래돼서.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예. 집 2채 있는 애한테. 예. 집 한 채 팔고 맥쿼리 인프라 사라. 예. 지나고 보면 복리로 계속 살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이거든요. 네. 집보다 100% 낮습니다. 그런 거 수비수죠. 그러니까 배당을 확실하게 주는 게 수비수죠. 또 한 가지는 남들이 좀 외면하는 섹터라도 퍼 1, 2짜리는 너무 심하죠. 근데 그 퍼 1, 2가 내년에도 퍼 1, 2고 내후년에도 퍼 1, 2가 확실한 거. 그러니까 올해만 순간적인 이익이 과대하게 나와서 퍼 1이 되는 경우는 내년에 퍼 10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으니까 불확실하지만 네. 수주장고나 이렇게 알 수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에 2월 달에 1, 2월 달에 많이 샀던 회사가 2개가 있는데 수비수로 네. 한국기업평가. 한국기업평가는 그 신용평가 회사인데 그 미국 회사가 지분을 들고 있죠. 무디스던가요? S&P인가? S&P가 어디 신평사가 예. 들고 있고 그 밑에 이크레더블이 있습니다. 네. 그게 원래 우리가 채권 발행할 때 2군데 이상에서 받아야 되니까 한 회사가 다 2개씩 만들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하는데 그 전에는 이크레더블의 성장이 되게 좋아서 실적이 잘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이크레더블이 훨씬 더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2019년도 3분기, 4분기 때부터는 한국 기업평가 실적이 확실히 턴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잘 몰랐죠. 그래서 이크레더블은 견조했고 한국 기업평가는 약간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당 수익도 굉장히 좋아서 걔를 사놨었죠. 걔를 수비수로.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고 성장주로 갈아탔고 또 동부건설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동부건설도 사모펀드가 동부그룹이 어려워지면서 사모펀드한테 넘겼지 않습니까?
그 사모펀드는 우리가 잘 아는 한국토지신탁, 뭐 MK전자, 한국토지신탁, 뭐 동부건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모펀드 특징이 배당이 많은 거잖아요. 네, 네, 많이 가져가죠. 예, 그리고 또 비용 통제를 잘하고, 예, 그래서 수익률도 되게 좋아졌고, 수주잔고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거 역시도 뭐 빠르게 주가가 회복해서 작년에 좀 발빠르게 수비수를 공격수로 교체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섹터라든지 밸류에이션만 보고 얘네가 수비수다가 아니라 네. 기업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네네네. 얘네에게는 좀 안전마진이 있다. 네네. 너희들이- 이거는 빠지기 어렵다. 뭐 이런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현금은 제가 보기엔 골키퍼. 예. 수비수는 약간의 수익도 기대하고, 현금 대용으로 할 수 있는 회사들. 공격수는 정말 이제 공격을 잘하는 성장주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442라고 해야 될지 뭐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을 본인만의 것을 두는 거고. 네네. 그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막 시장이 많이 오르면 수비수 포지션을 조금만 늘려놓고, 시장이 좀 낮으면 수비수를 좀 줄여놓고. 지금은 수비수가 좀 줄어있죠.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3백일 수도 있고,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4백일 수도 있고.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수비수가 올라가는데, 시장이 좋을 때.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 좀 빼놓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수비수를 늘려야 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공격으로 올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내리고. 근데 그게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한 10%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거의 뭐 소수점 단위로 조절하는 분이신데. 네. 이제 저도 자주 항상 그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분인데 또 이렇게 딱 카메라 갖다 놓고 하면은 또 요런 시간 나름대로 또 얻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보다 워낙 잘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우리 이대호 기자님하고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고. 별 말씀을요. 고수분들은 또 고수분들 나름의 또 이제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똑같이 투자하지 않는 연습, 그리고 작은 금액이라도 자유의지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주식의 버블은 산업을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의사결정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 진짜 명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썸네일 나왔다, 썸네일.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이 조금 일상도 그렇고 많이 변화가 있으실 거라고. 또 거주지도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옮기셨고.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왔고. 좀 더 바빠지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기업 분석가로 이제 좀 더 집중하기 위한 밑작업들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또 머지않은 시간에 또 한번 기약을 하고, 하여튼 우리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한번 나오겠습니다. 안 좋을 때? 좋네요. 좋을 때 나오면 내년에. 또 한번 감탄을 합니다, 제가. 아이고, 별 말씀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